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담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발론 떠있건만 보수에게 잡혀오니 택배 기사분이랑 비슷한 형식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돼요. 거래처에서 발주가 들어오면 발주된 음료들을 파레트에 옮겨 담고 2.5톤 차에 그 물건들을 실어요. 이제 주문 들어온 곳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죠.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좀 상당히. 그러니까 원래 기본급은 딱 최저 시급에 맞춰서 나오는 금액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시간의 수당이라던가 아니면은 인센티브라던가 아니면은 한 달에 이제 음료를 얼마나 팔았냐에 대한 판매 수당 같은 게 다 붙어요. 그게 다 붙어서 200 중반에서 후반대,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 딱 한창 힘 좋고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나이대잖아요. 솔직히 좀 많이 힘들어요. 막 몸도 다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딱 엑기스만 빼먹는 느낌? 딱 힘 좋고 회복력 빠른 나이 때만 딱 쓰고 뭔가 좀 진급을 못하거나 이러면 회사에서 강요는 안 하지만 일이 힘드니까 자연스레 나가는 분위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희께 납품이 끝났어요. 검사가 납품이 끝났는데 너 끝났어? 그러면 저기 옆에 술 지금 나르니까 빨리 빠져야 되니까 저거 좀 같이 날라줘.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회사에서 쓰다가 이제 고장난 물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가다가 버려달라고 하는 부탁이 그렇게 많아요. 원래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저희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해야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거래처가 갑이고 저희는 거의 갑을병정 중에 갑과 정관계인 것 같아서 그걸 제가 왜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반박을 단박에 할 수는 없어요. 저희 물건을 좀 많이 주문을 해줘야 저희한테도 이제 판매 수당이라는 이제 생계와 관련된 게 너무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참고 하게 되는 거죠. 아파요. 아파요. 버티는 것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고등학생 때 막 직업 체험 뭐 이런 거 막 박람회 가고 이러는데 그때 보면 완전 삐까뻔쩍해요. 그냥 막 가면은 막 이 직업은 막 이러면서 진짜 이거 하면 진짜 나 진짜 재밌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같지 않을 것 같아 막 이러는데 지금 보세요. 막 옷에 막 소금기 있고 막 땀 냄새 나고 제가 꿈꾸던 30대가 있어요. 27살에 결혼을 해서 무조건 33세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현실이 또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30대 때는 지금 회사를 계속 다닌다면 중간 관리자급으로 이제 그때는 와이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와이프 혹은 여자친구 되는 친구랑 그때도 또 그때를 즐기면서 살 것 같아요. Yeah, I fell in love again, man.
저 끝 어딘가 사랑을 찾아서 하얀 꼬리 세워 길 떠나는 나는 바다의 큰 고래 이렇게 너를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나 저 하얀 파도는 내 마음을 baby 다시 흔들어 너를 사랑하게 I'm fall in love again 너를 찾아서 나의 지친 몸짓을 파도 위를 가르네 입항하는 선박이나 출항하는 선박에서 저희를 호출하면은 그 배하고 저희하고 이 줄로 연결을 해요. 이렇게 그 배랑 연결을 시켜주는 일을 저는 하고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항해하시는 분들은 그 배에 붙어서 안전하게 접근을 해서 그 배가 부두까지 밀어주게 이 배를 조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부두에 안전하게 접안을 해주면은 저는 또 이제 그 배하고 묶어놨던 줄을 다 회수를 해서 다시 이제 부두로 돌아오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전국에 예인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1,300명 정도?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일을 멈추게 되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항만들이 다 올 수도비 돼 버리는 거죠. 제가 2005년도에 입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이제 조합원이 몇 명 없었죠. 근데 2007년도에 이제 저한테 노동조합을 가입하라고 그래서 저는 전에부터 노동조합이라는 걸 되게 안 좋게 생각했던 게 있어서 끝까지 가입을 안 했었는데 저랑 되게 친했던 친구가 밤마다 저희 집에 찾아와서 가입원서 들고 가입하라고 해서 한 열흘 정도 버티다가 결국에 가입을 했었죠. 그래서 처음 노동조합 가입했을 때도 저는 한쪽에서 그냥 조용히 북치거나 아니면 방송차에서 방송만 틀고 저희가 해고자가 발생하고 이 사람들 복지 갈 때까지만 내가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죠. 미안하고 뭐 불쌍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노동자 교육기관이라는 데를 그때 2008년도쯤에 그쪽하고 연이 돼서 그쪽 분들을 많이 만나고 했었는데 이 노동조합이 진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점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그랬었죠. 항상 했던 얘기가 꼭 너여야만 하냐, 네가 해야 되냐, 네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 저는 그때 또 아버지한테 나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조합원들이 몇 명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원하고 있고 저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지내왔던 게 지금 이제 노동조합 사무장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의리라고 하면 의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뭐 연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정의감은 딱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정의감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거 그냥 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노동조합은 어렸던 건 저희가 그때 2008년도에 파업하면서 그 해고자가 생겼을 때 전체 조합원들이 다 같이 결의를 해서 파업을 한 건데 그 같이 파업을 했던 분들이 너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행부들한테 니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저희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게 저희가 그 겪는 게 저도 그런 걸 생각도 안 해봤던 일이라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계속 몇몇 사람들한테 이제 안 좋은 헛소문을 흘리는 거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또 근데 그 말을 믿고 여론이 이상하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점점 노동조합에서 뭔가 결정을 하면은 회사에서는 한 5분도 안 돼서 알고 있고 이미 회의 끝나고 회의실 앞으로 나오면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그렇게 결정했다며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했었죠. 전에 이제 조합이 와야 돼 갖고 10명 정도 남았을 때 저희 노동조합에서 했던 게 1년에 2번씩 놀러를 가는 거였어요. 항상 그런 거를 한 4, 5년 정도를 계속 하면서 저희 10명이 버텼었죠. 버티면서 저희는 되게 가족처럼 끈끈해졌던 게 있어요. 진짜 지금은 저희 전체 조합원들끼리는 진짜 다 형제들 같고
꿈이라고 하면은 저희 전국에 있는 예인선 노동자들 이 사람들 다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서 통합 노동조합 하나 만드는 게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거고 저의 목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전에 친구하고 술 먹으면 우스갯소리를 했던 얘기가 통합 노동조합 만들어서 네가 위원장하고 내가 사무장 할게. 우리 만들어 보자. 라고 항상 우리는 술 먹으면서 얘기를 했었죠. 지역에서 뭔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을 했었어요. 솔직히 시설장 하면서 이 가정경제에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일을 좀 찾아보고 싶다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솔직히 40대 초반에 어디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취업하고 보자라는 심리로 공항에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오게 됐죠. 처음에는 많이 부끄러웠어, 솔직히. 그래서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이렇게 숨어 있기도 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부끄럽지 않은 직업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날 제가 쉬는 날이었어요. 쉬는 날이라 동네 선배님들하고 술을 한잔 이렇게 마시고 있었는데 전화가 다급하게 온 거예요. 우리 일 안 하고 다 모여 있다고, 빨리 오라고. 동천에서 이제 버스 타고 공항에 오니까 저 지하에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거죠. 구배병서에 시간의 수당, 뭐 휴일 수당이 있는데 계산을 아무리 따져봐도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해주니까 시간이 지나고 오후조들이 추가해서 오후조들이 합류하고 또 야간에 야간조들이 합류하면서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설명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화이트보드 갖고 와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내가 아는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손 들고 나가서 이건 아니다, 잘못된 거다. 내 나름대로 계산법을 막 박치고 나이가 그때부터 내가 이제 앞에 나서서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터미널 오전대로 이렇게 모이세요. 막 흩어 모여. 그래서 모여놓고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날 회사랑 교섭을 해서 그 사장하고 나름대로 합의서를 써요. 그 합의서 쓴 거를 이제 그 당시 우리 조합원들한테 설명을 다 하고 그래서 거기서 해산을 했어요. 그 농성하는 와중에 이제 공공운수노조 간부들이 저희 농성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대부분 모든 분들이 노동조합이 필요하구나. 이게 우리 다 같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해서 동시에 400명이 우르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을 했죠.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없어진 건 권고사직. 그 당시는 병원에 입원하면 매니저라는 중간 관리자가 병문안을 가는데 옆에 사직서 하나 챙겨갖고 가요. 그래서 꼭 사직서를 받아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없앴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관리자들이 되게 권위주의였어요. 사람들한테 막 막말하고 큰소리 치고. 그런 것도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없앤 거. 그 다음에 예전에는 회사에서 이렇게 중간 착취라고 그러죠. 중간에 떼어가는 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더 없애고 최대한 인건비 100% 지급을 받게끔 한 거예요. 이 구병세가 있지만 세전 228만 원을 받고 있는 거고 세금 떼고는 200만 원. 그래서 그 당시 105만 원에 비하면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간당간당한 거예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고 있는 거니까 남녀 차별을 하지 말라고 법에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남자들한테만 5만 원을 더 줬어요. 이것 또한 소송을 통해서 여성 조합들이 차별받고 있는 거를 돈을 다 받아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소송 끝나고 이후에 모든 환경미화 업체들이 다 이제 남녀 차별 없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비정규직 없앤다고 했는데 근데 아직 뚜렷하게 언제 해주겠다는 약속이 없고 정규직이 되면 어떠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게 뚜렷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가로서 깊게
관여해서 진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만드는데 좀 일조를 하고 싶은 게 단기적인 계획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열심히 살아왔다, 노동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뭐 거창하게 뭐 꾸미는 건 아니고. 전차 회의는 9월 26일 날 병동에 소속된 업무를 뭐 교육을 하거나 동의서를 받거나 그런 로 현재 조합원 수 오늘 기준으로 몇 명인지 1183명으로 했다고 구성을 한다라고 들었는데 기업들 공문이 그 당시에 군대본부 지휘를 모두 마치러 미진 신청했어요. 미진 신청했어요. 네. 빨리 가자. 그래도 나이트권 일찍 보내주려면 내가 할 얘기도 있고. 그 약사 4명이에요.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 이거 하나도 없다. 아 맥주가 있어. 맥주야. 뭐야? 우유야 우유? 맥주야? 우유. 2018년 7월 20일 날 길병원에 민주노총 산하 길병원 지부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100일이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정말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았던 거죠. 최소한의 노동자라면 지켜줘야 될 부분까지도 다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고위 관리들은 보건복지부나 뭐 여러 기타 단체 로비하면서 썼던 돈들도 엄청 많았던 거고, 급여 체계도 나아지지도 않고, 일하는 기준도 전혀 체계적으로 돼 있지도 않고, 처음에 이렇게 조합원 수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어요. 저희도 하고 나서 일주일 안 돼서 뭐 1000명 넘고, 지금은 조합원 수가 1200을 넘어서 지금 1300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가입하는 분들도 매일매일 가입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여기 오너이신 분이 검사를 오셨는데, 환자들이 8시부터 검사를 하게끔 예약이 미리 다 돼 있는 분들인데, 저희가 표현할 때 VIP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이 검사 시간이 오전으로 돼 있는 거예요. 환자들이 예약되는 시간들이 다 변경이 됐겠죠. 이런 상황이 계속 있었던 상황이죠. 세노조가 생겨서 뭐 경영지들이 눈치를 본다거나 전혀 눈치 보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안하고 있는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신규 간호사들이든 경력자들 간호사들이 너무 힘드니까 퇴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연차에 이 노동 강도에 굳이 내가 여기서 왜 일을 하고 있느냐. 오버수당이 없는데도 1시간, 2시간, 3시간 넘게 일하는 부서도 여전히 많은 거고요. 뭔가를 시작을 하게 되면 병원에 떠들고 다니거나 이러게 되면 그 사람들은 부서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었죠.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했다 그러면 불러가서 면담을 한 경우도 있었고, 실례로 제가 설립총회를 했던 거는 7월 20날인데 6월달, 7월달에도 간호본부장님한테 불려가서 계속 면담을 했었거든요. 간호사는 희생을 해야 되는 직업이고 너의 생각은 없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두 시간 얘기하면서 내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조합 설립총회 하고 나서 가입원서 받으러 한 일주일 정도 더 다니는 동안에도 뭐 미행도 하고 다른 사람 못 만나게끔 막기도 하고,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고 증거자들이 계속 나오니까 더 이상 간섭은 하지 않았었는데, 아마 그러고 조합
1000명이 넘는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의 준비 과정에서 드러냈다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저희가 지역사회 활동을 했든 민주화 활동을 했든 뭐 시민사회 활동을 했던 뭔가를 누군가를 위해서 활동했던 활동가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요양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을 해서 그분들한테 되돌려주고 싶다라는 게 저의 50 넘어서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남아있는 병원에서 활동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열심히 하고 그래서 50대 중후반에는 그거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주파들하고 해구자 출신들이 나를 만장일치로 이제 그 위원장 후보로 추대를 했던 거죠. 93년도에. 네, 그래서 그때 내가 처음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나보다는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이 위원장으로 나가야 된다 했더니 양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나를 한 일주일 동안을 끈질기게 요구를 했던 거죠. 민파들이. 결국은 나도 이제 노동운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하는 거고 함께 준비해서 같이 만들자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받아들인 거지.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는 나한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어떻게 몇천 명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 그 유세할 때마다 얘네들은 막 그걸 했던 거고 그럴 때마다 나는 이제 노동법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다고 그들이 우리를 대변하지도 못했다. 나는 이제 스스로 그렇게 공부를 했고 스스로 나는 이게 싸우면서 이렇게 지켜냈다는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냥 뭐 압도적으로 이제 승리를 했던 거죠. 이제 뭐 그러니까 학교가 그렇게 중요했던 게 아니었던 거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위원장이 당선이 됐던 거죠. 그게 93년도 그때가 조합원이 한 3,700명 사원들까지 하면 한 5,000명 정도 될 때. 그러니까 이 위원장이 되고 나서도 기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 위원장은 직선인데 또 부위원장 사무장은 간선인 거예요. 대의원이 뽑는 거야. 또 운영위원도 대의원이 뽑고. 그러니까 대의원을 가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은 이 위원장은 그냥 허수아비 불과한 거야. 아무것도 집행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원장 선거 끝나고 대의원 선거를 한 보름 정도 있다 선거를 치렀는데 우리가 민주파 후보로 한 40명을 내보냈는데 다 떨어지고 한 명이 안 된 거야. 한 명이.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약에 민주파 후보 여기 구역에 대의원 당선시키면 앞으로 잔업 없다. 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거 서서 일하게 시키겠다. 야, 하늘이 무너지는구나. 이제 나는 어떡하나. 이제 처음에는 그 3년 동안 이렇게 아무도 없이 이렇게 위원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위원장인데 내가 홍보를 되려면 투쟁자만 쓰러가도 빼버리라고 이건 완전히 얘네들이 감시를 하는 거야. 또 대연대에 가면은 대연대에 다 100%니까 오히려 임금 인상하지 않으면 얘네들 또 삭감을 시켜버리고 또 교섭을 들어가면은 누수측에서 7명, 8명 들어가는데 회사 8명아. 그러면 15명인데 내가 혼자서 교섭을 상대를 해야 되는 거야. 황당한 일인 거야 이게. 현장의 조합원들 모르잖아 그런 자세한 내용을.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나한테 폭력을 가졌다면 이제 식당에 내려가서 핸드마이크 들고 그대로 막 또 선동하는 거야. 또 대의원대에서 누가 나한테 폭력을 쓰고 함부로 하면 그런 부분들을 또 식당 본사 식당에 가서 또 하는 거야. 그러면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고 이제 또 난리들이 나지 이제. 그렇게 싸우면서 3년을 집행한 거예요. 다. 아무것도 못하고 두 번째 되고 나서 부도가 난 거예요. 그때가 이제 96년도 부도가 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회사를 못 믿게 되고 이제 불신을 하고 뭐 퇴직금 받냐 안 받냐고 웅성거리고 일을 못 하게 되니까 그 몇백 명이 막 일 안 하고 멈춰 있어. 그러면 과장이나 부서장들이 나한테 와서 공청회 좀 소 달라고 해서 내가 이제 설득을 시키면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관계가 된 거야. 그러면서 사무장과 홍보부장 정도 최소한은 네 명 정도는, 아니면 내가 비대위 체계 안 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가겠다 막 하니까 얘네들이 그나마 이제 한 4명 정도, 그때 여성부장하고 홍보부장 재호하고 이렇게 4명은 됐던 거지. 아웃소싱 업체가 선미학기를 인수한다고 이제 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인수를 한다고 하길래 그걸 막으려고 이제 이 위원장 후보를 다시는 안 하려고 했었거든. 근데 나는 이제 이 위원장 나오면서 이제 이거를 본질을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온다고 하니까 나보고 이제 몇천만 원 주면서, 아니 몇천만 원 빚도 정리해주고 아파트도 하나 해주고 다 할 테니까 제발 이제 나오지 말아달라 딱 하더라고. 근데 이제 아웃소싱 전문업체가 오면 이제 여기 공장을 다 정리하고 아웃소싱 처리한다고 하길래 그걸 알리려고 이제 딱 했는데, 생전 임금인상 안 하다가 그 해에 임금인상을 12%인가를 얼마를 올려준 거야. 2003년도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3월부터 임금인상이 시작인데 소급분이 9월달 위원장 선거가 9월 초였는데 월급날 소급분하고서 뭐 몇백만 원 딱 지급해 주니까 사람들이 입이 벌어져서 회장이 야 내가 이익이 나면 이렇게 다 돌려준다 하니까, 이게 아웃소싱 하면 이게 얼마 있다가 이게 다 사람이 정리한다 했는데 사람들은 우선 거기에만 본 거지 다른 걸 못 본 거지. 그러면서 그 오용이 되면서 3, 4개월, 6개월도 안 돼서 한 1000여 명이 딱 정리가 된 거야. 그리고 뭐 얼마 안 돼서 딱 조합까지 없어지고 딱 그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지더라고, 노동조합이. 나는 내가 위원장 하면서 그 자랑스러웠던 거는, 나를 위해서 위원장을 당선시키려고 막 헌신한 동지들이 있었잖아요. 93년도에 20명, 30명이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정말 뭐가 나온다고 그렇게 선거운동하고, 그리고 조합원들이 천원서부터 만원서부터 이렇게 모아진 성금이 막 돈 1000만 원 넘는 그 돈이 내 위원장 하면서 절대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람은 이제 그런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철칙이 섰던 거지 사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내가 지켜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신념 때문에 내가 위원장을 6년을 버티고 내가 싸우고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그런 동지애나 의리가 없었으면. 여기 처음에 들어왔을 때가 응급실로 들어왔어요. 응급실 이렇게 운송원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렇게 상용직이죠. 지금은 상용직이란 말은 안 쓰는데 정규직하고 다른 이제 그 고용 보장이 되는데, 처우는 이제 좀 다른, 보통 정규직이 한 70% 정도 받는. 지금 이제 정신과 폐쇄병동에 자리가 나가, 이제 거기서 누구 한 사람이 그만뒀어요. 그만둬가지고 이제 글로 올라온 거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다 있는 저기 태우고, 정직원 태우고, 그래서 1년을 그 이제 간호사 조무사 공부를 해가지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고, 난 정직원 그 대우를 해달라. 근데 이제 그게 안 됐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상임제라고 해가지고 상임제 들어왔으니까 상임제만 해야 된다. 이런 병원을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그 자격증은 똑같이 이제 그 획득을 했고, 그리고 하는 일도 똑같고, 그런데도 지금 차별이 계속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잘못됐고, 여기에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화가 나고 있고요. 그런 게 있어요. 같이 이제 뭐 담배를 피우고 같이 이렇게 술을 먹고 할 때, 그러다가 이제 어떤 그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민감한 게 딱 있을 때는, 좀 서로가 불편해요. 저한테 뭐 요번에 무슨 수당 나와? 뭐 월급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수당이라는 게 우리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은 나오니까 자기는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 그런 게 나오지 않으니까, 뭐 호봉 뭐 승진했네 어쨌네 이런 얘기 할 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회의를 하거나 할 때도 이렇게 이제 그런 거에서 이렇게 10명 중에 8명이 그 안건에 다 같이 적용이 되니까 그 얘기를 막 하는데, 이제 무기획직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는 얘기가 이제 중간에 끊어지거나, 뭐 다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되거나, 뭐 그때는 비정규직이 없었고, 그냥 정규직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런 개념도 없었으니까, 그런 게 하나 제일 적은 거고, 그리고 그때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자기 계산을 많이 안 했어요. 그때는 어쨌거나 옳다고, 이게 잘못됐다, 이거 딱 구분을 해가지고, 그러면 잘못됐다 그러면은
맞아, 야, 우리 잠잤으니까 같이 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인천의료원에서 있으면서 보니까 뭐 옳고 그른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되냐? 이런 걸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50이 될 때 이제 혼자서 2박 3일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혼자 많이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뭔가 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그리고 내가 좀 할 수 있는 거하고 같이 딱 이렇게 맞춰지는 게 글을 쓰고 싶다. 그거가 이제 결정인데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일단 소재는 일단은 좀 슬픈 거보다는 좀 안 슬픈 거. 옛날 삼위학기 있을 때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그때 거기서 10년 동안 다 이렇게 이제 어쨌거나 청춘이 이제 거기서 이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때 그 어떤 받는 그리고 당했던 거 그때 막 그렇게 억울했던 거 심하면 뭐 두드려 맞고 뭐 끌려가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거는 슬픈데 슬프지 않은 거는 뭐냐면 이제 그때 있었던 사람들끼리의 정이나 어떤 그런 관계 요거는 이제 슬프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뭐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안 슬프게. 등기 왔어요? 등기 우편이요. 네, 안녕하세요. 시우체국 집배원인데요. 이 관서님 맞으세요? 그리고 신한카드 본인 지정이에요. 혹시 되고 계세요? 아이들이 한 5살이었는데 아이 이제 유치원 보내놓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던 차였는데 이게 이제 게시판에 눈에 띄면서 더구나 이제 재택이라는 타이틀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돌보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저녁 때 온 우편물을 딱 보고 제가 너무 놀랐죠. 그거를 가지고 바깥으로 돌아다녀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재택자만 보고 뒤에 집배원이라는 거를 크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차이라고 하면 일단 임금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할 때 쓰는 배달, 도구랑 이런 물품들. 저희는 기본이 위탁 사장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니네가 다 사서 써야 된다. 다 사서 써야 된다. 다만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집배복 눈으로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머리부터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는 우리가 줄게. 우리가 무상 대여 해줄게. 그런데 이런 장갑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일할 때 쓰는 고무줄 하나 그 다음에 뭐 수레 기타 등등 배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 뭐 집배원들한테는 여름에 이렇게 팔토시가 나와요. 저희 안 줘요. 그 봄에 막 황사가 굉장히 심할 때 저희 마스크 써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이기 때문에 안 줘요. 그래서 달라 그랬어요.
뭐가 왔냐면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왔어요. 이거는 김장할 때 침 튀지 말라고 음식할 때 쓰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왜 우리는 핫팩 안 주니? 또 얘기하면 막 뭐라 하면 또 와요. 핫팩이. 그럼 이런 거 이제 하나씩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는 요구하고 싸우고 왜 안 주냐. 목이 터져라 얘기해야 이거 하나 오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제가 받는 그런 모든 처우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일을 계속 했는데 2013년도에 우체국에서 니네 노동자 아니니까 앞으로는 개인 사업자야. 그러니까 3.3% 사업소득세를 이제 떼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세는 내도 사업소득세는 못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체국에 항의를 했고 한 3일을 파업을 했어요. 3일을 파업을 했더니 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하는 거 거부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엄마들이 놀래서 그래서 계약 해지한다 하니까 이제 또 다 들어갔죠 우체국에. 제가 그날 많이 울었거든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한번 싸워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일할 때는 저같이 일하는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시흥 우체국에 있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재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바꿨죠 생각을. 한번 주변에 재택들을 한번 알아보자. 분명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조를 2013년도에 9월에 이제 만들어줘 한 23명. 그리고 저는 아직도 사장님 소리를 들어요. 그렇지만 계약 해지는 막아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렇게 우체국에서 재택 집배원한테 집배실장이 재택 자르라고 청에다 전화하라고 이런 얘기를 막 던질 때 저희 노조가 가서 1인 시위하고 총괄국장 만나서 사과 받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게 만드는 후속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게 많은 변화인 것 같아요.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이라는 걸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7,530원으로 하니까 한 157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재택집배원 일해가지고는 157만 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주말에도 일을 해요. 토요일, 일요일은 여기 이마트 트레이더스 나가서 한 달에 정기 휴무일이 매월 10날 하고 넷째 주 일요일이거든요. 그럼 매월 10이 주말에 걸리지 않으면 저는 한 달에 하루만 쉬면서 일을 하는데 제가 버는 임금이랑 이마트에서 일하는 알바비를 더하면 최저 생계비 157만 원이 돼요. 네, 157만 원이 돼요. 그러면 저 같은 여성 노동자나 최저시급에 익숙한 사람들은 임금을 올리려면 잠을 자면 안 돼요. 아파도 안 되고. 근데 막내가 이제 제가 늦둥이를 낳다 보니까 막내가 아주 중3이거든요. 상담을 하자고 해서 갔더니 우리 아이가 그 페미니즘 아마 집회를 갔었나 봐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중학생이 그런 집회를 스스로 찾아가기는 사실 어려운데 어머님이 생각하실 땐 어떤 계기로 얘가 여기를 갔을까요? 라고 하는데 제가 답을 못했어요. 아침마다 저는 뭐 투쟁가 틀어놓거든요. 네, 저 투쟁가 틀어놓고요. 저희 아이 이름이 태주예요. 태주 투쟁. 사람은 투쟁을 해야 돼. 투쟁 이러고 이제 하면 저희 아이가 이제 막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늦게 자니까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한 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1인 시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엄마에 대한 1인 시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엄마 뭐 밥을 달라 뭐 이게 투쟁을 하고 엄마 뭐 정신 차려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한테 줘야 될 게 당당하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힘은 키워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 목표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스마트폰의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급여 종류를 선택 승인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관은 어르신들을 이렇게 불편하신 거가 케어를 하는데요. 공간을 정돈도 하고 청소도 해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아침 안 드셨으면 아침 차려드리고 그리고 또 점심 챙겨드리고 오고 어르신이 갑자기 오늘은 나 어디 불편하니까 어디 갔다 오면 약 사다 달라 은행 같은 거 볼 일도 봐드려요. 밖에 나가서 시장도 볼 수도 있고 솔직히 이걸 하려면 참 힘들긴 해요. 내 자신을 많이 내려놔야 되고 또 어르신들을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게 힘들죠. 그리고 이제 대소변 못 가리시는 어르신들도 있으니까 기저귀도 갈고 다 그런 것도 해야 되니까 샤워는 뭐 거의 그 편마비고 하신 분들은 혼자 못하니까 거의 해드리죠.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많이 요구해요. 예를 들면 저는 어르신 빨래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여럿이 있으면 그걸 다 해달라는 거예요. 한 번은 하다 보면 그게 확장되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일이. 또 뭐 어르신들은 진짜 반찬도 많이 안 드세요. 뭐 음식 해봐야 얼마 안 드시는데 그거 해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가족 것까지 해달라고 하니까 힘든 거지. 그때만 해도 뭐 시급이 10,000원 뭐 어쩌고 막 그랬어요. 10,000원 넘어가고 얼마 받을 거다 이러는데 그럼 진짜 이거 하면 준공무원이고 진짜 월급 되게 많이 받겠구나 이거 하면 진짜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구나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막상 해서 취직을 해보니까 그게 꾸준하지가 않아요. 어르신이 이렇게 있다가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럼 병원에 입원하면 일자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퇴사할 수도 없고 그냥 마냥 기다려요. 또 어르신 입원할 때까지 퇴원할 때까지. 그럼 퇴원하면 어르신 보면 거의 한 2주 정도 입원을 하시더라고요. 한 달 일해봐야 생활비가 참 안 되더라고요. 생활비도.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 집도 며칠 가고 저 집도 며칠 가고 그러면 그때마다 어르신들을 비유 맞추기 힘들어요. 그때는 많이 힘들어서 많이 울기도 했죠. 그때 내가 50대 학교 갔는데 그때 뭐 60 중반에 된 분들도 있고 50또 밑에 나보다 밑에 있는 동생들도 있고 다양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2년 과정 4년을 공부했어요. 총무도 하고 반장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해외 수학여행도 갔어요. 우리 나이 때 그렇잖아요. 동생 가르치고 뭐 식구들 먹이 살리고 하느라고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때 가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지금 혼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나의 노후를 어떻게 할까 직원들하고 이렇게 농담을 해요. 언니 아프면 우리가 다 케어해 줄게 이러면서 활동가하고 사무실 직원들이 참 일을 이렇게 할까 말까 고민했을 때도 그 후배가 잡아줬어요. 아니 하면 후회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언니가 아프면 끝까지 케어를 해줄 테니까 믿고 같이 가자고. 우리 요양보호사들의 협회를 만들었었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부당한 처우들을 받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그 협동조합으로 센터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제 중년 여성들의 일자리도 좀 대우받을 수 있게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르신들도 좋고 요양보호사들도 좋은 센터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됐거든요. 며칠 전에 이제 한 어르신이 또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이제 또 입원을 하시게 됐고 또 한 분은 또 며칠 전에도 돌아가시게 되고 선생님들도 물론 그 과정이 되게 힘들지만 저도 이제 다음 달에 뭐 저희도 이제 수입도 줄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럴 때 그러다가 또 누가 또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은 분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보험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서 하는 게 익숙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들한테도 이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좀 제가 또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담감 좀 치매도 있으시고 그러신 4등급 어르신이었는데 이제 요양보호사를 구하셨어요. 이제 밖에 외출도 힘들고 허리도 아파서 굽히기도 힘들고 막 이러셔가지고 예전부터 이제 저희 센터에 그 선생님이 또 일하고 싶으시다고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싶으시다고 하셨던 분인데 또 때마침 그 어르신하고 연결이 되면서 되게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 어르신도 너무 고맙다고 하시고 그렇게 잘 생활하고 계실 때 저는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애들 학교 보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서 거의 6시, 7시 정도까지는 거의 있어요. 인천 여성의 회원이기도 하다 보니까 뭐 인천 여성회에서 또 진행하는 그런 일들에 좀 참여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가끔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이제 참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고 가끔씩 이제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집에 가면 뭐 또 아이들 챙겨주는 그리고 이 일들이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는 집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러게요.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게 없어진 것 같아. 진짜로. 이 뭐 사회복지사 하고 나서부터 이게 항상 머릿속에 뭘 해야지 이걸 놓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일을 잃어버릴까 봐 이제 뭐 문자로 저한테 예약을 해놔요. 마음에 좀 안정되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쩌면 뭐 일도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좀 하다 보면 경력도 쌓이면 좀 나아지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애들도 고등학생 둘이 그래서 한 10년을 제가 좀 경제적으로도 애들한테 어쨌든 해줄 수 있는 거는 좀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주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거 너무 많지 않아? 좀 많으면 반반 하세요 그냥. 이제 그냥 도망 나간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경제 안 했을 거예요. 내년에 선생님 막 재료 떨어지고 막 이래서 엄청 고생했어요 그거 막. 선생님 앉으세요. 선생님 국수 드실 수 있죠? 네. 유심치까지 샀는데 그죠? 안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거는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거 이거 8월 거 선생님 갖다 주세요. 이거 개인정보 동의서는 저번에 안 쓰셔서 이거 써서 지금 제출해 주세요. 네. 이제 거기서 치매 검사를 해서 치매 검사를 해서 치매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이제 병원으로 이렇게 연계를 해주고